안녕하십니까. 원클릭 AI의 연준모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부터 MLP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딥러닝 with 파이썬 책이랑 또 아카이브에서 여러가지 논문 참고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딥러닝과 머신러닝, 그리고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제 규칙과 데이터를 입력으로 가지고 출력으로 해답을 내놓는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해답을 입력으로 갖고 출력으로 규칙을 내뱉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자면 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규칙과 x는 1이라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한 해답으로 y는 2라는 출력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와 해답을 받게 되는데요. x는 1, y는 2, x는 256, y는 257 이런 식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규칙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예를 들면 x는 1024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규칙을 통한 출력으로 y는 1025가 나오게 되면 성공한 딥러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답을 통한 훈련으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 추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분류 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특징 추출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랑 개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의 뾰족한 귀, 개의 땡그란 눈 같은 특징들을 사람이 직접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엄청 그 해당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또 많은 노가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딥러닝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때려 넣어 버리고 학습을 하면은 올바른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드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파라미터가 너무나게 많고 또 노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사람이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딥러닝은 특징 추출이 필요 없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MLP 구조인데요. 가장 단순한 딥러닝의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면 이렇게 입력층, 그리고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은닉층에서는 이제 가중치라는 값과 편향이란 값으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계산을 통해서 이제 더 정답에 가까운 확률을 뽑아내는 게 딥러닝인데요. 이 가중치라는 값과 편향이란 값을 통해서 이제 규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더 정답에 가까운 규칙을 얻기 위해서 계속 딥러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올바른 가중치 값, 올바른 편향 값을 뽑아내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랑 파이터치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와 봤는데요. 파이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주로 딥러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파이썬 말고 이제 next.js나 아니면 자바 같은 데에서 딥러닝을 돌릴 때는 이제 텐서플로우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자바로는 저도 안 돌려봐서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매트립 같은 경우에는 안에 따로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도 딥러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한번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링크 들어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이제 처음 딱 누르면은 이제 왼쪽 하단에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랑 핍 설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 두 개를 체크를 하시고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은 CMD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이는 요 코드, 이게 명령어 실행을 해주셨을 때 아래처럼 pip 버전과 파이썬 버전이 올바르게 출력이 되면 설치가 잘 진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이제 요 명령어 사용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CMD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어서 텍스트 파일 만든 다음에 확장자를 .py로 바꿔서 파이썬 파일로 바꿔주시고 이 내용을 이제 그 안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파이썬 파일 실행시켜 주셨을 때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은 이제 텐서플로우도 잘 설치되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미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다른 환경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파이썬 가상 환경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VS 코드가 만일 설치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VS 코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코드를 실행해서 이제 잘 깔렸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저희 원클릭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CNN 테스트 코드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test.py라는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어서 VS 코드로 열고 이제 실행을 위해서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해 주시면 이제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치가 다 된 후에 이미지 아무거나 한번 던져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학습이 잘 진행된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모델 사용에 성공하신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집니다. 아까 노드수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연산에 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이 많아지면은 코어 수도 많은 게 훨씬 유리한데 이제 GPU가 CPU보다 훨씬 더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GPU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구매를 하실 때 막 쿠다 코어 개수나 VRAM 사이즈 같은 거를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게 이제 GPU에서 딥러닝을 돌릴 때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GPU에서 딥러닝을 하기 위해 또 쿠다랑 CUDN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따라해 주시면 쉽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 한 권 추천하고 가고 싶습니다. 요 TensorFlow for LLM Developers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에 사용되는 단어나 개념을 엄청 쉽고 또 짧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하지만 또 너무 짧고 얕은 설명이라서 조금만 알게 돼도 별로 잘 안 보게 되지만 그래도 공부하거나 따로 코딩할 때 이 개념이 뭐였지 싶을 타이밍에 펼쳐볼 만한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원서라서 읽기 조금 귀찮긴 합니다. 이제 한번 딥러닝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입력층, MLP 구조입니다. 가장 단순한 딥러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사이즈, 입력층의 노드 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히든 사이즈는 은닉층 노드 수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제 6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층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사이즈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제 3개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해드렸던 가중치랑 편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은닉층에서 이제 요 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y는 wx 플러스 b인데 가중치로 입력값에 대한 곱셈이 일어나고 편향으로 덧셈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딥러닝 학습이 몇 번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값입니다. 또 딥러닝에는 순전파랑 역전파가 있는데요. 이제 순전파 같은 경우에는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입력 데이터가 신경망의 층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측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오차를 구하게 되는데, 그 오차가 각 층에 기여한 정도를 역순으로 전달을 하고 가중치를 오차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중치가 더 줄어드는,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손실값이고 여기가 모델의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제 가중치랑 편향값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트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일 경우에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마이너스일 경우에 플러스 쪽으로 가서 여기 제일 오차가 낮은 곳으로 향해 가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WU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가중치 값이고, WOLD가 업데이트 전 현재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에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률로 여기를 얼마나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수입니다. 상수가 아니죠. 그런 값입니다. 델타 J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기울기를 역전파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 있는 논문과 이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학습률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방금 전에서 이제 여기로 수렴하기 위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요 학습률을 통해서요. 보시면은 학습률 값을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설정할 경우에는 이제 잘 수렴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너무 작게 설정할 경우에는 너무 조금씩 내려갑니다. 때문에 딥러닝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돼버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값이 뛰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죠. 근데 식을 보면은 마이너스죠. 때문에 다시 여기로 가버려요. 또 너무 높아버리면은 또 이쪽으로 가버리고 해서 결국 가장 작은 오차가 제일 낮은 곳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습률을 적절하게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생겼어요. 막 이렇게도 생기고 더 이상하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역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에 한해서는 여기가 최소값이죠. 하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때문에 학습률이 너무 작게 되면은 이 지역 최소값으로 수렴을 해버려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갈 수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실 굳이 여기로 안 가도 됩니다. 여기에 있어도 돼요. 여기도 충분히 낮은 값이고, 또 수식으로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로 안 넘어가져요. 이게 학습률을 잘 설정한다고 이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둬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두 논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선형과 비선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죠. 또 비선형은 곡선이 포함된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이제 y는 wx 플러스 b 같은 경우가 이제 선형인데요. 이제 선형적인 그 형태만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아래에 보이는 요게 이제 XOR 방식인데요. 이제 00일 때, 그리고 11일 때, 또 0일일 때, 10일 때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눠지는 게 선형적이지 않죠. 완전 비선형이죠.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시그모이드나 렐로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선형적인 딥러닝은 활성화 함수 없이는 이제 가능한데, 비선형적이면은 활성화 함수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AC로 들어가 있는 XWOR 활성화 함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GitHub 블로그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손실 함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처음에 그 예측했던 값과 실제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 값과 예측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오차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 오차를 구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손실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MLP 단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MSE나 MAE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자세한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블로그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댄스 레이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연결 레이어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 댄스 레이어에 요 연결되어 있는 이 노드가 다음 댄스 레이어에 대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 연결 레이어인데요. 이제 다음 노드에 대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댄스 레이어 말고도 정말로 많은 레이어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차차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하나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y는 wx 플러스 b 연산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MLP를 한번 수식으로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단계별로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순전파가 이제 일어나면서 예측값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예측값과 이 입력값을 비교함으로 이제 손실값을 얻게 될 거고 그 손실값을 통해서 이제 역전파로 기울기 계산이 일어나겠죠.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각각 가중치에 대해 얼마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가중치 및 편향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진행을 해보면 먼저 순전파 1단계로 은닉층에서 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제가 말했던 그 수식이죠. 이제 x가 입력값이 되겠고 w1이 입력층과 은닉층에 있는 그 첫 번째 노드에 있는 가중치 그리고 b는 그 편향 그래서 z는 그 출력값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XOR 같은 이제 비선형적인 구조를 띄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값이 시그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은닉층 활성화 값 행렬을 얻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해서 사실 저렇게 식만 보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입력층은 이렇게 x는 1, x는 2가 되겠고 은닉층도 2개 그리고 출력층 하나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x과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xo 같은 경우에 요게 답이 1이거든요. 그래서 y 레이블은 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임의의 값으로 0.1, 0.2, 0.3, 0.4, 0.5, 0.6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이제 입력값들 다 이렇게 했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이제 입력값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가중치가 곱해지겠죠. 가중치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렬 곱셈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편향값 더해주는 것으로 이런 최종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 통해서 이제 시그모이드 값 집어넣어서 A1 값도 구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어서 출력층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비선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Z1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활성화 함수가 통과된 A1을 사용하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1에 은닉층과 출력층 거기에 사이에 있는 그 가중층렬 들어가게 되겠고 이제 편향 벡터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최종 출력 값이 Z2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딱 씌워져서 y 해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최종 예측값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금 앞선 예제에서 이어가 보자면 A1으로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오고 이제 요 가중치 값 곱해지겠죠. 그리고 편향값 더해질 겁니다. 그렇게 나온 Z2 값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y햇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그모이드 씌워주는데요. 그 결과가 0.870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y 레이블을 이제 1로 잡았잖아요. 때문에 오차는 0.130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각 가중치와 편향을 어떻게 얼마나 변경이 해야 될지를 이제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y에서 y햇을 빼죠. 실제 정답 레이블 행렬에서 이제 예측값 행렬을 빼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손실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델타2 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마르곡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시그모드 함수의 미분값 사용합니다. 왜 미분을 사용하느냐? 저희가 아까 y는 wx 플러스 b로 놨을 때 미분 치면 기울기 값이 나오죠. 저희는 지금 기울기 값을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된 시그모이드 함수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얻게 되는 델타2 값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W2랑 B2 기울기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한번 앞서서 예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레이블이 1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차 E2는 0.130 되겠죠. 이어서 이제 델타2 E2랑 하드마르고 통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델타2 값이 0.0147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드마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리니어 알게브라 잘 모르면은 솔직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 출력층에 있는 오차를 다 계산을 했잖아요. 이제 은닉층에 있는 오차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정답 레이블 행렬과 예측값 행렬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죠? 델타2랑 실제 정답 레이블로 예측값 행렬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섰던 이제 출력층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델타1도 똑같이 델타2 구했을 때랑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이제 그거를 얻었잖아요, 값을. 그걸 통해서 이제 가중치랑 편향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층하고 은닉층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제 W2 new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된 출력층 가중치, 그죠? 이거는 기존 가중치죠. 거기에 이제 요게 더해지면서 이제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전치가 뭐냐? 전치 그냥 요겁니다. 그냥 이거 보시고 아 이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었던 예제를 이어가 보자면 W2 값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에타 학습률이 0.1이었기 때문에 이제 0.1에다가 요거 앞서서 구했던 값들이죠. 이렇게 쭉 곱해주는 방식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가중치 값 새로 얻게 된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향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닉층 쪽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인데요. 수식 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입력되는 값만 바뀌고 이제 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산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로 가중치 여기에 있던 가중치 값들도 다 새로 구해주는 모습입니다. 편향값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 파라미터 값이 이제 요랬었는데 이제 1 에포크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값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미세하게 값이 추가가 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됐죠. 이제 아까 1, 0을 집어넣었었는데 오차가 0.130이 나왔잖아요. 요 기준으로 놓고 한 번 더 앞선 과정을 반복했을 때는 0.130보다 더 적은 오차가 발생할 겁니다. 또 이제 여기에는 왜 값이 안 바뀌었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입력 레이블이 0이지 않습니까? x가 0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값을 점점 낮추기 위해서 아까 epoch가 있었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또 지금 xor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만 했잖아요. 그거 말고 0,0, 1,1 등등 이제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사람의 손으로 따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numPy를 설치를 하셔서 이제 이거를 직접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해 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허깅페이스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코드를 통해서 numPy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numpy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수학 계산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numpy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자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input 사이즈 2, hidden 사이즈 3, output 사이즈 1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input 사이즈랑 output 사이즈가 왜 2고 1이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출력 레이블이 0이랑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출력돼야 되는 값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입력층도 2개가 들어가니까 2개로 설정해 둔 것 같습니다.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0.5로 잘 설정을 해놨고요.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많죠. 저 만으로 들어가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겠죠. XOR 문제입니다. 00, 01, 1011 정답 레이블도 여기에 대응되게끔 00일 때 0, 01일 때 1, 10일 때 1, 11일 때 0 잘 설정을 해준 모습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가중치랑 편향도 추계를 해줍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랜덤을 통해서 이제 추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왜 값을 하나하나 다 설정해주지 않고 랜덤을 치냐면 지금 여기 같은 MLP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지 않지만 나중 가면 진짜 많아져요. 몇 억기가 돼요. 그거를 이제 사람 손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랜덤을 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식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모습이고요. 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됐을 때 굉장히 수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현을 한 모습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학습 파트입니다. 먼저 순전파에 대해서 이제 은닉층, 히든 아웃풋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넘파이에서 행렬 곱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렬 곱 통해서 x랑 가중치 값 곱해주고 편향값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그모이드 통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값에 집어넣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액티베이션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두 번째 가중치가 행렬 곱셈되고 두 번째 편향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들어가고요. 그거에 대한 최종 출력값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에서 정답 레이블에서 이제 여기를 빼주겠죠. 그래서 그걸로 오차 범위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이 오차에다가 이제 미분된 시그모이드 요거 값 잘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준 걸로 이제 델타 값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은닉층 파트도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진행된 값만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걸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중치랑 편향 업데이트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행렬 곱셈 또 러닝 레이트까지 잘 곱해주는 모습이죠. 또 밑에는 이제 편향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 가중치랑 두 번째 층 가중치에 대해서 다 연산이 잘 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요게까지가 1 에포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10,000번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딥러닝을 돌릴 때 이제 에포크가 점점 감소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번째마다 이제 오차를 출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드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제 딥러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루스 값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완료되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코드를 구현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쯤 다운 받으셔서 돌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에 대해 좀 알아보았고요. 또 딥러닝에 필요한 개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또 MLP를 수식으로 증명도 해보고 코드로도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클릭 AI의 연준모였습니다.